우선 간단한 영상 저희 학과에서 만든 학과 홍보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및 환경공학과란 인류가 필요한 주거, 교통, 그리고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존할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로보틱스, 도시공학, 환경, 교통, 구조, 집안 이렇게 정말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스케일이 큰 연구를 하는 과, 스케일이 큰 대상을 공부하는 약간 이타적인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좀 약간 거창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뭐 도시를 건설을 하고 아니면 뭐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바이오매스를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기술, 그러니까 미세먼지 자체를 잡는 기술, 또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을 잡는 두 가지 기술을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 로보틱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로보틱스를 어떻게 하면 건설 환경, 도시공학에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중 같은 것에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수중 로봇 연구도 하고 있고. What I teach at KAIST is urban data science, urban informatics, and urban planning. We work a lot with data sets that exist already in cities, such as the movement of people using their mobile phone signals, movement of taxis from GPS coordinates. 건설 3D 프린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건설 분야에 적용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융합 분야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라서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계량기법, 이제 아무래도 흙을 이제 좀 더 강도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친환경적인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즘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학생들한테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건학과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생활의 불편한 점이나 살아가는 데 직접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건학과의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중심 대학답게 다양한 연구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기회를 갖고 각자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직접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지금도 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이런 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현재의 연구하고 있는 기술들을 응용하는 연구들을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So in our department, we have a lot of wonderful professors which are very helpful and giving detailed advices. And then we also have very advanced research facilities which help us students to conduct a very deep and detailed experiments. And moreover, there are also a lot of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so it allows us students to have a discussion, an active discussion, to share our opinions and point of view based on our country's different background and conditions.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 융합적으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재료역학이나 토질역학과 같은 물리도 배우고 기타 여러 가지 학문들을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게 다른 학과에서 그 학문만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어서. In our department, people are also learning urban design. They're looking at geographic information and how to visualize that, how to analyze that through maps and other tools. 굉장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도 사실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잖아요. 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교량이라든가. 진짜 안전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공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타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이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내적 동기나 아니면 뭐 끈기가 굉장히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듦으로써 직접적인 성취를 얻기 원하는 학생들이 오면 건학과에 잘 맞을 것 같고요. 남을 위한 그 배려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I think it
we need students with creative ideas in order to create an even more enhanced technologies than we already have.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접하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더 관심이 있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재밌게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적이라는 것이 카이스트는 굉장히 컴피터티브한 그런 대학이고 조직입니다. 뭐 능력도 중요하지만 열정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전 정신이 중요하고요.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건설환경공학과의 이제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전부 다 감사하고요.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98년도에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요. 지금 모교로 돌아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98년도면은 거의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요즘에는 좀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과에 있으면서 제가 저희 학과에 대한 뭐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한테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발표랑 설명회를 좀 들으시면서 끝나고 나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음료 쿠폰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쉐어하고 화면 보이시죠? 네. 우선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보통 뭐 오늘 아침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뭐 화장실에 가거나 뭐 샤워를 하거나 했죠. 그러면 그 샤워를 할 때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상하수도, 뭐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도 막 배우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근대 이후로 인류의 사회를 굉장히 많이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그 후에는 인터넷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위생을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염병들이 물로 인해서 이제 전달되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하수도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 환경공학이죠 사실. 또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 이게 뭐 건물이나 집들을 살펴보면은 다 기둥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럼 그 기둥의 크기가 건물마다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안 들으셔서 예를 들기 애매한데 창의학습관이라고 여러분 뭐 1학년 수업들 많이 듣는 곳에 가시면은 기둥이 거의 한 1m쯤 돼요. 근데 또 다른 건물 가보면은 그 기둥이 뭐 60cm일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2m일 때도 있고 막 그렇겠죠. 왜 걔네들은 그 크기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또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교통을 봤을 때 뭐 인도는 여기 있고 자전거 도로는 여기 있고 뭐 3차선으로 만든 도로도 있고 2차선으로 만든 도로도 있고 그죠? 어떤 데는 시그널이 뭐 빨간색 파란색 좌회전 표시가 있고 어떤 데는 빨간색 파란색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얽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어떻게 설계를 한 걸까에 대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시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뭐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거나 산업활동을 할 때 필요한 기관 시설물,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일컫는 것들에 대해서 설계하고 시공해서 만들고 유지하고 또 안전하게 걔네들을 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설환경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류 보편적 복지 제공을 위해 뭐 또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지구를 개발하고 뭐 관리하고 또 뭐 자연 재해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하는 것을 역할로 또 목표로 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뭐 구조물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해양과 해양을 또 이어주는 운하, 그렇죠? 뭐 다리, 또 뭐 대륙을 뚫고 이쪽 공간과 다른 공간을 지하로 연결해주는 뭐 터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초고층 건물이나 뭐 새만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공섬을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죠? 공간을 연결도 시켜주고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이들을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교통망을 구축하는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해가지고 뭐 시그널이 없이 시그널리스 트래픽 뭐라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제 어떻게 자동화를 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패턴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지능적인 교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보여드린 어떤 예제들의 예시 같은 그런 구조물이나 아니면 사회기관 시설물이나 아니면 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르는 인프라들에 대한 것들을 총합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 보통 우리 뭐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30대, 40대, 50대쯤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후가 될 텐데 그때도 정말 유명할까? 그때 되면 할 거 다 없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직업도 없고 잡마켓도 줄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해보려고 사실 가져온 예제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래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방파제를 만들 때 뭐 10년, 20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파도가 3m, 뭐 4m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면 됐어요. 하지만 기후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보다 더 높은 파도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지금 있는 것보다 개보수를 해서 뭐 5m로 만들어 놓거나 또 새로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전의 기준과 다르게 더 달라진 기후를 고려한 기준으로서 새로 설계를 해야겠죠. 또 이런 일들이 뭐 파도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비가 덜 오던 곳에 더 많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눈이 안 오던 곳에 눈이 오기도 하고 뭐 해수면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도시에서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설물들을 만들고 관리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건설환경공학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뭐 쓰나미나 뭐 허리케인, 뭐 산사태, 뭐 지진에 대비를 하지 못할 경우에 커다란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들만 예를 들어 보자면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뭐 노후된 그 온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뭐 사상자가 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곡성에서 산사태가 비가 또 많이 오고 도로 주변에 어떤 그 공사 미비로 인해서 사람이 매몰되고 또 가택도 매몰되고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교육을 받아서 이제 훌륭한 공학적 인재가 되신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또 최근에는 뭐 탈석탄화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비용을 80%까지 높인다 그리고 석탄 발전 쓰지 않겠다 하면 뭐 인프라들 다 바꿔야겠죠. 그죠? 가스로 돌려야 되고 또 CO2 포집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집어넣는 것들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해상 풍력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풍력 터빈은 기계과에서 하겠지만 풍력 구조물 자체에 뭐 하부 구조라든지 그죠? 어떻게 하면 바다 위에서 좀 튼튼하게 있을 수 있게 버티고 있을까 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최근에 동해에 있는 그 가스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지질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지방공학 교수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집어넣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 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죠. 환경 오염은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왔던 얘기들이고 요즘에 들어서 더더욱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미세먼지, 뭐 미세 조류, 또 녹조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얘기 들으실 거예요. 산업화가 좀 진행이 되고 또 나라가 경제가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 규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환경 전문가를 뽑지 않아도 됐었던 큰 회사들에서도 환경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 돼서 사실 굉장히 잡마켓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직접적으로 환경에 관련돼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5개의 지금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 지방공학 및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환경공학, 그리고 교통 및 도시, 그리고 건설 IT 로보틱스 분야, 그리고 구조공학 및 재료 분야 이렇게 5개의 트랙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5개의 트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 이후에
발표자들께서 좀 설명을 해줄 예정이 있습니다. 학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최근 들어서 QS 랭킹이 20위 이내로 유지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사실 국내 공대 공과대들 중에 이렇게 QS 랭킹 20위에 드는 학과는 많지 않거든요. 카이스트 내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연구도 왕성하게 하시고 또 커리큘럼도 잘 짜져 있고 졸업생들도 배출되어서 이제 레퓨테이션도 굉장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에 2018년도에는 1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탑 1, 그죠? First in Korea for 15 years라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제 학과 평가 같은 걸 하는데 한 15년간 계속 1위를 차지를 했고 뭐 이제 다른 과들과 이제 넘사벽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내에서도 이제 다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항상 성과를 이루는 학과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이제 탑5 대학교의 이제 같은 과 교수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논문 수나 아니면 연구의 질이나 봤을 때 절대 뒤처지지 않고 실제로는 더 좋은 경우도 많은 그런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도 굉장히 활발하고 개발되는 기술들이 상업화되기도 하고 또 졸업생들이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해서 동문 창업이 굉장히 활발한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그 커리큘럼, 그죠? 그리고 다양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름학교 프로그램 등이 활발히 좀 개설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이따 차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다가 저희 학과의 이미지 하니까 여기 보이는 이런 힘을 숨기고 있는데 잘은 몰랐지만 엄청 잘하고 있는 학과더라 라는 이미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로 오시게 되면 굉장히 커리큘럼도 훌륭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한테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갔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학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졸업생들이 어디로 진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어떤 큰 회사 조직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나는 정말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보고 싶다 하면 건설업체나 엔지니어링 업체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하면 이제 국영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 또 수자원공사나 뭐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전력공사 등에서도 이제 일을 하시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석박사를 하고 나서 연구 쪽이나 공부 쪽에 관심이 있으면 연구소나 이제 학교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고 또 나는 그냥 그거보다 큰 그림을 그릴 거다. 뭐 여기에다 신도시를 짓겠다. 아니면은 뭐 여기에 지하철 2호선을 짓겠다 하는 것들을 설계할 때 그런 데 기여하고 싶다고 하면은 국토교통부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졸업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한 뭐 정부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5% 이상 되고 또 학계하고 연구소로 가는 경우도 한 40% 이상이 되는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석박사 진학률이 좀 높고 연구 쪽으로 이제 진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40% 이상이 막 학교로 가거나 국영기업체로 가는 경우는 국내에 되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가 졸업생 수가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다음에 구조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구조 지방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전민경 학생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지방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전민경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지방구조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구조 지방공학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런 고층 빌딩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셨을 이런 터널이나 도로, 교량, 공사 현장 등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구조지방공학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구조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지방공학의 사동적 의미를 살펴보면 도로, 교량, 댐, 방파제, 터널, 건축물, 항만, 지하 공동구 등 저희가 매일 생활하고 있는 사회 간접 자본 기반 시설이 지진, 태풍, 폭우, 폭설, 테러 등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과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시공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재반 연구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요. 구조지방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구조물들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나 보수공사가 부재한 경우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지방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앞서 권태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발생했던 곡성 산사태는 5명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제2 롯데타운 건설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싱크홀,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일어났던 경주 포항 지진들에 의한 피해들처럼 지방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은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영상은 1940년도에 일어났던 타코마 다리 붕괴 직전의 영상인데요. 공진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다리가 매우 추문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추문거리다가 결국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16년 부산 해운대 고층 건물이 다음과 같이 지진에 의해 엄청 흔들렸던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또한 아파트에 진동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의 잘못된 설계는 극심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공부할까요? 먼저 구조 분야에는 맨 처음에는 응력에 대한 재료의 거동을 배우는 재료 역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트러스 빈 구조에서 어떻게 응력이 분포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배워서 구조공학 개론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별로 다리를 만들어서 다음 영상과 같이 무게를 달아서 얼마나 많은 응력을 견디는지 실험을 하고 각 조별로 대결을 하기도 한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건설 재료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파괴역학이나 구조 동력학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구조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종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모니터링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수치 해석하기 위한 유한요소법도 배웁니다. 이렇게 배웠던 과목들을 이용해서 카이스트에서 과연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 과의 구조 분야에는 다음과 같이 6분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각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치 해석을 중점적으로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하고 있고, 구조물의 재료 특성을 연구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 각종 센서를 이용하거나 드론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손상도를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부산 고층 아파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진동 제어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분야에도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토질역학에서 흙의 분류나 공학적 특성에 대해서 배우고, 구조물 아래에 있는 기투나 지진에 의한 역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석의 공학적 분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인천국제공항이나 해저터널과 같은 실제 지방 구조물의 설계를 해보는 지방공학 설계 과목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에너지가 대부분 지하 및 해저에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에너지 또한 지방공학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지방공학에서는 셰일가스와 같은 비전통 자원의 특성 및 추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지반이 연약 지반일 경우에 이를 개량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목들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지방 분야에 다음과 같이 4분의 지방 교수님들이 계시는데요. 각 연구실에서 산사태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지진에 관한 연구, 그리고 터널을 뚫기 위해 필요한 장비나 장비의 성능 평가나 안정성 모니터링 등을 연구하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석유나 시외가스, 하이드레이트, 원자력
핵 폐기물 처리와 같은 에너지 관련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인데요. 과연 구조지방공학을 전공하면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을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 권태욱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진로가 있는데요. 졸업생들의 실제 사례를 대략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부를 졸업하고 토목직 기술고시에 합격하셔서 국토교통부에서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요.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삼성물산과 같은 대기업 건설 회사에 취직하여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 동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까지 전공한 이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취직하셔서 미래융합연구소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우리 과를 졸업하고 학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권태욱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구조지방공학에서 전공을 하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분야 특성상 인프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연구소로 가는 길이 다른 분야에 비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지방공학, 구조공학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그 환경공학 분야를 간단하게 소개해줄 천선정 대학원생님께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경공학 분야 소개를 맡은 한종현 교수님 연구실 박사과정 천선정입니다. 저는 앞서 구조지방 분야 설명을 해주셨던 전민경 학생과 학부 1, 1학번 동기인데요. 2012년도에 처음 관원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까지 9년째 여기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애정하는 환경공학 분야에 대해서 새내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환경공학이란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위협 요인 탑5가 모두 환경 문제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환경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요즘 들어 매일같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가 또 심각해졌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수많은 플라스틱을 처리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는다는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지구온난화도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경공학 분야가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롭고 또 더 나은 환경공학 기술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여러 기업에서도 눈에 보이는 매출만 고려했던 이전까지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환경에 기여하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친환경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환경 분야의 미래가 아주 유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공학과만의 매력은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매력은 문제 중심의 학습인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과에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순서라면 다른 과에서는 기술의 개발이 우선시되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는 순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배운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마이크로부터 매크로를, 그러니까 작고 미세한 규모부터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대형 규모까지 다 다룰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진행 중인 저 연구실 연구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유체 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부터 손바닥에 올릴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임펠러를 제작하고 또 더 크게는 방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실제 석탄 발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크기의 스크러버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매우 작은 미세 조류를 키워서 바이오 디젤, 즉 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매력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한 기술을 현실화하고 또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입생인 여러분들께는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화학 반응, 미생물 반응, 폐수 공정 등 환경공학 전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환경과학 및 공학이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화학 쪽에 초점을 맞춘 환경화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쪽에 초점을 맞춘 환경미생물학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스처럼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폐기물 자원화 기술 수업도 열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환경공학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물, 대기, 토양, 재난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물 분야는 제일 전통적인 환경공학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가 매일 쓰고 흘려보내는 물을 다시 쓸 수 있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술을 연구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각종 화장품, 화학 물질들 너무나 많은 화학 물질이 개발되어서 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미량의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기 분야는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유해가스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토양 쪽에서도 여러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 있고 재난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오염 물질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와 동시에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재활용 기술도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이제 환경과 교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차례네요. 총 5분이 계신데 대부분 여러 분야를 하고 계시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석대 교수님과 윤석광 교수님은 수처리를 주로 하시는데 강석대 교수님은 분리막을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시고 윤석광 교수님께서는 미생물의 DNA를 조작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한종인 교수님께서는 스크러버와 정교학을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처리하시고 명재욱 교수님께서는 폐자원을 순환하는 연구를, 박희경 교수님께서는 재난관리를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남았죠. 환경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취직을 할까요? 제 선 후배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실제 사례를 조사해봤습니다. 제 친구인 1, 1학번 하모양은 우리과 석사를 거치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화장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을 검출하는 시험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학번 조무구는 석박 통합 과정 중에 삼성전자 산학 장학생으로 발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석박 과정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연구소에 입사하셨는데 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쁜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 설비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또 마지막으로 대선배이신 05학번 명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지금은 우리과 교수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 롯데케미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맥킨지, 베인앤컴퍼니로 취직한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 소개로 환경공학에 관심이 있는 신입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환경 분야 소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은 교통, 도시 분야 소개를 해줄 신유열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건원과의 도시교통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신유열이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앞에 발표하셨던 전민경 학생과 이제 천선정 학생과 동기인 1, 1학번으로 그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입학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학부 졸업하고 윤윤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먼저 이제 도시교통 분야가 중에 먼저 도시 분야는 도시 설계 및 공간 정보 분석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 분야입니다. 사진에서도 보이듯 한눈에 보기에도 되게 복잡한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배우는 학문이고요. 교통 분야에서는 또 이제 사람과 화물의 이동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이동이 이뤄지는 공간에 대해서 제한 없이,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제한 없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공부를 진행하는 분야입니다. 도시와 교통 모두 굉장히 크고 또 복잡한 공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양한 전공의 지식이 필요한 다학제적인 분야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네요. 좀 더 세세한 연구를 분야별로 좀 살펴보면 우선 도시 분야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어떤 부분을 좀 녹지로 활용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상업지구로 활용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연구가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그린 에너지, 또 이제 뭐 태양열이라던가 수소 에너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등을 고려해서 그린 스마트 빌딩을 설계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차 간의 통신을 기반으로 서로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판단하는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연구가 있고요. 또 자율주행 못지않게 요즘 굉장히 핫한 드론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 미래 교통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드론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에 날아다닐 때 어떻게 날아다닐지 정해야 하기 때문에 드론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각 분야의 개괄적 설명이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학생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사회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도시 공간 창출, 스마트한 건축물 디자인, 도시 건축 이론 및 설계 방법론, 스마트 그린 빌딩 시티 시스템, 도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교통에서는 이제 육해공을 전부 아우르는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해상교통까지 인공지능 기반 미래교통기술, 자율주행 알고리즘,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교통 시스템 내 안전평가 모델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이것들이 어떤 연구인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희 학과에 오셔서 잘 배우시면 좋겠어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분야별로 2분씩 계십니다. 도시에는 김영철 교수님 그리고 장성주 교수님, 교통에는 여화수 교수님과 윤윤진 교수님이 계시고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제 먼저 강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도시 분야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저희 건환과에서만 유일하게 도시공학 관련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 도시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은 저희 학과 건물 옥상에 있는 스튜디오 강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진짜 되게 강의실 같지 않게 밝고 화사한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 가면 진짜 뭔가 공대 느낌 안 나고 화사한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건환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이 좀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실물로 남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업은 스마트 그린 환경 디자인 수업인데요. 이 수업 역시 이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게 무려 파이널 프레젠테이션을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 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뭐 매년 가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아무튼 수업에서 이런 대단한 지원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학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도시 관련 수업들입니다. 건축학 개론 있고요. 공간과 사회, 가상물리 시스템과 스마트 스페이스, 그리고 또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는 수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우선 교통공학 개론 수업이 있습니다. 건환과에서는 교수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많은 도움을 주시거든요. 뭐 물론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왼쪽 사진에서 보이시듯이 교수님과 프로젝트 팀 미팅을 진행하면서 미소가 만개하는 이런 이제 훈훈한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급교통 시스템 공학 수업인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더 보다 수학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배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핫한 최근 분야인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도 배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코딩도 해보고 모델도 설계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까지 같이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분야의 다른 커리큘럼들인데요. 왼쪽 커리큘럼은 이제 저희 과의 다른 이제 교통 관련 수업들입니다. 교통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거 말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조천식 독색 교통대학원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원이 있긴 한데요. 이 교통대학원은 교통 시스템 특화라기보다는 녹색 에너지 기반 자동차라든지 좀 약간 기계과적인 부분도 같이 하는 곳이고, 이제 학부생 단계에서 또 교통공학 전반에 대한 개론적인 수업을 다루는 학과는 다시 한번 저희 건어안과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아까도 이제 나왔던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졸업 후 커리어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앞에 분들처럼 어떤 분이 어디 가셨는지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출연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국교통연구원, 해양교통안전,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대한항공이라던가 이렇게 육해공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쌓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분야 같은 경우는 신세계 프로퍼티라던가 뭐 이런 사기업들도 있고, 또 월드뱅크 같이 국제적인 기업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교통 분야를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되게 서울의 복잡한 노선도를 봐도 서울 지하철이 뭐 딱히 잘 돼 있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건너가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단순한 지하철 노선도로 서울만한 동네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환경이 왔는데,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대중교통을 관련해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겼는데, 물론 이제 건학과나 교통 분야 선택 배경에는 또 추가적인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하철 잘 타고 다니시고 계시면은 한번 건학과에 왔어서 이거 관련해서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 타고 다니면 저희 거 오세요. 그죠? 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김기섭 발표자님, 네, 공유해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건설환경과에서 로봇 및 IT 분야를 왜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부 1, 2학번 출신인데요. 이제 어쩌다 보니 로봇 쪽을 여기서 이제 계속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로봇을 할 때 장점을 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들 것 같은 생각이 건설환경과에 왜 로봇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진이 되게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요즘에는 로봇들이 인간이 좀 위험할 수 있는 환경들에 많이 대체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제 특히 건설 현장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예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에서 출시한 스팟이라는 로봇인데, 이제 여기서 건설 환경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예시 영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설 환경과에서 로봇을 하면은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하고 지능적으로 그런 건설 환경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림을 준비해봤는데요. 건설 환경공학과에서 로봇 IT를 할 때 장점, 그리고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략 제가 학부 때 건설 환경과를
다양한 트랙들의 앞서 설명해 주신 트랙들의 수업을 모두 듣고 그리고 조금 전산이나 전기 지식도 쌓고 로봇을 결국 하게 되면서 느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저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건설환경과에 왔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툴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로봇 및 IT 기술이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한 3학년쯤 되어서 이제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다른 학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직접 체감하고 맞닿아 있고 실제로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문제를 또 만들어 주시고 하는 학과가 건설환경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건환과에서 다양한 트랙들을 배우면서 얻은 도메인 논리지와 그리고 경험, 예를 들어서 저희는 건설 현장을 직접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로봇 및 IT 기술이 적용된다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조인트 리서치 혹은 협업 기회에 대한 어떤 감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환과에서 로봇 및 IT를 전공할 때 장점은 제 생각에는 건환과에는 정말 다양한 트랙들의 전공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와 이제 모두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시 문제를 직접 내 손으로 좀 해결한다는 그런 뿌듯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각 트랙별로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 그림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집안 구조 분과의 협업으로서는 건설 현장에서 어떤 IT 기술을 적용한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큐리라는 회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 현장에 어떤 초보자, 건설 근로자가 왔다고 치면은 이분은 이제 어디가 위험한 부분인지, 어디가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알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로봇 기술이나 IT 기술이나 AR, VR 다 어떤 같은 기반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분들의 이제 안전한 작업을 도와줄 수 있겠고요. 또한 환경분과의 협업으로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학적으로 해결하는 수도 있겠지만 어떤 로봇이 직접 그 대상 환경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예시를 또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파리 제거 로봇인데요. 옛날에 저희 학과에서 이제 만든 로봇인데 예전에 언제 해파리가 큰 문제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로봇을 만들고 해파리를 이제 바다상에서 갈아서 없앨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또 알고리즘을 만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분과의 협업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로봇의 그런 자율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자기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로봇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또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 분야와의 협업을 통해서 더 증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에서는 실제로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과의 교통 트랙 교수님께서 이제 우버와 협업한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교수님과의 또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도시 및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시분과의 협업으로서는 로봇이 사람과 달리 다양한 센서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사람이 공간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인식할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존재할까? 이런 것들을 로봇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봇이 이해하는 공간은 어떨지 이제 좀 더 도시분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는 로봇 및 IT 교수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김하연 교수님이 계시고요. 유지한 교수님께서 계십니다. 김하연 교수님께서는 주로 로봇 센서 융합 기술을 통해서 어떤 도심에서의 지도 제작, 슬램 연구를 하시고요. 유지한 교수님은 원격 조종 로봇 혹은 유연한 로봇, 소프트 로봇 이런 쪽을 이제 연구하시고 최근에는 자율주행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 다 국제적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을 출시한다든지 다양한 대회에서 1등을 한다든지 이미 쟁쟁한 경쟁력은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김하연 교수님 소개를 드리자면 이 연구실에서는 로봇이 이제 자율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위치 인식을 하고 자기가 어디인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위치 대비 주변 환경은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 정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적용된 예시로 제일 유명한 것이 샤오미 로봇 청소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 로봇 청소기가 어떤
내 방의 모양새를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그 방을 생김새를 인식하고 그리고 알아서 청소하기 적합한 경로를 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들어가는 기반 기술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같은 장소여도 그 장소의 특징이 매번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장소여도 낮에 온 거랑 밤에 온 거랑 아주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로봇 입장에서 강건한 그런 인식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강건하게 어떤 알고리즘을 보완할지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고요. 결과적으로 김한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센서 시스템 차량도 보유하고 있어서 라이다 센서나 카메라 센서 그리고 각종 내비게이션 센서들을 융합해서 다음과 같이 대규모 3차원 지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한빛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우리 주변의 공간을 그대로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정교한 3차원 지도를 예전에는 만들 수 없었는데 이제 로봇 센싱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도시 분야 연구를 3차원 공간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연구 또한 김하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도시분과의 협업 연구로서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왼쪽에 이 그림은 이 공간의 어떤 열린 정도를 분석하는 건데요. 이거를 3차원 전문 데이터로 이제 분석한 예시입니다. 그리고 유지한 교수님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지한 교수님은 먼저 소프트 로보틱스 쪽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환경이라고 쳤을 때는 재난 환경은 어떤 도시 환경처럼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인 로봇이 접근이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 환경에서 다루는 분야 중에 또 재난 환경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로봇이 좀 더 유연하고 어떻게 접근성 있게 접근해야 될까 이런 거에 특화된 로봇을 또 디자인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이 그 재난 환경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을 보낸 다음에 사람은 원격으로 그 로봇에 이제 뭐 로봇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임무를 최종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분야를 햅틱 및 텔레 로보틱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자율주행 연구 쪽 연구도 시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로봇 분야에서 자율주행 연구 촉진을 위해서 만든 이제 더키타운이라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간단하고 좀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 어떻게 자동차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수행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 후 진로도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그 이과장이라고 유튜브에서 어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제 제일 유명한 영상 중에 170만의 조회수를 찍은 유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트윈이라는 회사인데요. 이제 여기 같은 데도 갈 수 있겠고요. 혹은 뭐 자율주행이나 3차원 지도 제작 연구를 더 심도 있게 하는 네이버 랩스 같은 회사라든지 요즘에는 뭐 모션 투 AI라고 해서 스타트업인데 어떤 물류 혁신을 하는 회사들 혹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3차원 공간 정보라든지 어떤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서 로봇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연구원에서도 로봇 전문가를 뽑는다는 점 그리고 꼭 건설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전자연구원이나 기계연구원 등 좀 전반적으로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더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를 해준 대학원 학생들이 모두 다 사실 학부 카이스트 출신이에요. 여러분 선배들인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나 뭐 과대나 아니면 학과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또 자세히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 대표가 학과 그리고 학부 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부생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발표를 준비한 18학번 옥승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왜 저는, 여기만 하지? 저는 오늘, 일단 진행할게요. 저는 오늘 오직 건환과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장점과 혜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는데요. 이는 바로 학생 케어 시스템, 해외 파견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어마어마한 친목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건환과에서 학부생을 어떻게 잘 챙겨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 학과는 학부생이 진입을 하면 원하는 지도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메일을 드립니다. 다른 대형과에서는 무작위로 지도 교수가 배정되어 관심 없는 트랙이나 분야를 담당하시는 지도 교수님이 배정될 수도 있어 결론적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는 이와 같이 메일로 친절하게 어떤 분야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지 알려주고 이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에 원하는 랩이나 개별 연구 컨택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을 할 때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은 정말로 그 분야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트랙에 대한 진지한 진로 상담도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는 교수님과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다른 대형과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약속을 잡기도 어렵고 실제로 교수님이 얼굴을 잘 기억 못 해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진로, 학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담이나 도움을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정말로 학생들이 상담 요청에 대한 부담을 느낄 필요 없이 메일 한 통을 넣으면 오, 승원 학생! 이라면서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약속을 주도해서 잡아주시고 이를 통해 학교 생활에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 CA 시스템도 매우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CA분께서 학생들에게 연락하여 스무디를 사주시면서 진로 및 학업 고민 상담을 해주시고 시험 기간에는 공부하느라 힘들 저희들을 위해 이런 어마어마한 간식 이벤트를 진행해 주십니다. 또 그리고 부족해서 더 사달라고 하면은 더 사주시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CEE-URP 프로그램인데요. 매년 건환과 학생들을 위해 진행되는 학과 내 자체 URP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저학년 친구들도 큰 부담 없이 각자 원하는 분야나 랩에서 연구 활동 및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교수님을 연락하여 개별 연구나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엄청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을 위해 회식비 및 장학금도 짱짱하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는 CEURP가 2018년에 진행된 예시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건환과에서 오직 주전공 학생들만을 위해 진행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작년에는 덴마크, 시드니, 상하이에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같이 세미나도 듣고 주말에는 자유시간을 보내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심지어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까지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생들은 정말로 걱정 없이 방학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값진 추억과 경험을 쌓고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하이에 있는 동지대에서 진행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오후에는 세미나를 듣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친목 및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매일 밤 자유 일정이 있어서 신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자유 시간이 주어져서 상하이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진행한 해외 파견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바다도 놀러가고 캥거루도 보고 유명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매일 밤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학생들끼리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주말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호주를 또 재밌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TU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돈과 관련된 부분은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환과에서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수업과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는 건설 환경인의 커리어 설계라는 수업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컨텐츠가 한 학기 동안 계획되어 있는데 대학원에 재학 중인 형 누나들의 강의도 있고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진로에 대한 수업도 있고 무료로 자세한 MBTI 검사도 받고 건설 환경공학이 적용되는 다양한 현장 견학도 하면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더욱 탐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수업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 가서 이 높디 높은 건물에 어떤 기술력이 적용되었는지 강의도 듣고 위에 전망대도 올라가서 학부생끼리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요. 또한 에너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연구시설 등 다양한 현장 견학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친목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소수과인 만큼 서로가 엄청 친한데 일단 저희는 친해지길 바래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건학과 학생이 3명 이상 모이면 식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많이 먹었죠? 그리고 건학과에서는 교수님들과도 자주 식사를 진행하는데 이러면서 교수님들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닌 정말로 저희를 케어해 주시고 나름 얼굴도 알아주시고 더 나아가 고민도 잘 들어주시는 정말로 학부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커리어 설계 수업 때 매번 견학을 간 이후에 비싼 곳으로 회식을 가는 것은 필수. 정말로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MT 갈 때에도 식사비, 숙소비 엄청 많이 지원받았고요. 또한 현대건설에서 치킨 피자도 주고 비싼 발렌타인 와인도 2병이나 지원해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거의 제일 막내였는데 정말로 형 누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놀러 왔습니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학과 내에서 이러한 공모 및 이벤트를 열면서 학생들에게 1등으로는 태블릿 PC, 2등으로는 버즈플러스 등 정말 다양한 상품을 뿌렸고요. 저는 갤럭시 스피커랑 버즈플러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읽고 싶은 책 조사도 하여서 이번에 과방에 도서 리스트도 짱짱하게 구매해두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지 빵빵한 즐겁고 행복한 건학과 학부생 삶을 소개해드린 옥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